2024년 기준으로 정확히 이제 1억 5천만 원 받고 있는 월세가 대출이자를 제외하고 나면 월 500만 원의 순수익이 남습니다. 세전 기준으로 한 3,6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올해는 4천만 원 정도.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면서 배당금도 증액이 될 수 있는 배당 성장주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파트 1개랑 상가 2개 이렇게 총 3개 가지고 있고요. 배당주 투자를 한 10억 정도 하고 있고요. 자산 배분 투자로 2.5억 정도. 즐겁게 일하면서 성과를 내게 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딴 주머니를 만들어서 시간의 풍요를 누리고 재정적 여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산 배분 투자도 있다는 거를 아셔가지고 필요한 시기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년차 배당 성장주 투자자입니다. 2015년에 우연히 주식 배당금이 46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 10배 정도만 되면은 굳이 회사에 다니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5년 올해 기준으로는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이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저는 네이버 경제 분야 인플루언서 한라산 불곰이라고 합니다. 10년차 배당 성장주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순자산 규모를 금융자산은 20억 이상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자산은 아파트 전세가 있습니다. 부채는 작년에 모두 상환을 해서 현재 부채는 없습니다. 월 현금으로는 2024년 기준으로 제가 이제 증권사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정확히 이제 1억 5천만 원 배당금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 시차를 활용해가지고 두 곳의 기업에서 배당금을 받은 부분도 있고, 2025년 올해 기준으로는 그냥 안정적으로 대략 한 이제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제가 포트폴리오를 이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대략 그 정도의 현금 흐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세후로 하면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1억 5천만 원 정도 배당금을 받는다고 하면은 대략 한 9천에서 1억 정도 세후로. 투자를 그럼 시작한 계기에 대해서 사회 초년생 때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은 진짜 그냥 영영 이렇게 잠이 들었으면 좋겠다. 눈을 영영 안 떴으면 이제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과연 나의 미래는 내가 원하는 미래를 살 수 있을 것인가. 10년, 20년 앞선 선배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회사에만 의존해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해결책, 탈출구로 주식 투자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투자를 시작하면서 생긴 제가 대학교 때 ROTC 과정을 거쳐가지고 2005년에 육군 장교로 복무를 시작했어요. 중국 펀드랑 인도 펀드가 생길 그런 시기여가지고 월급의 대부분이 적립식 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다행히 그때 운이 좋아서 전역할 때쯤에는 약 한 5천만 원 정도의 시드머니를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전역을 하고 바로 국내 대기업에 입사를 하면서 회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주식 투자도 이제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의 10년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해서는 시드머니가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밖에 불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 기간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런 과정 때문에 지출이 많았던 것도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했던 원금에서 거의 수익이 나지 않은 상태였더라고요. 2005년부터 10년간 이유는 뭐라고? 제대로 된 공부를 안 한 이유가 가장 크고요. 그냥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주식, 회사에서 주식 잘하는 동료, 주식 잘하는 선배가 이 주식 좋아 한번 사봐. 그러면은 그냥 투자를 해보고, 주가가 오르지 않고 주가가 정체하거나 하락한다 그러면은 에이 하면서 팔고, 이러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수익이 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이제 큰 손실을 보면서 시드머니가 정체를 했던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우연히 주식 배당금이 1억의 시드머니에서 46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 달 월급에 육박하는 수준의 배당금을 받으니까 한 10배 정도만 되면은 내가 굳이 회사에 다니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에 배당주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단순히 배당주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배당주이면서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면서 배당금도 증액이 될 수 있는 배당 성장주가 정말 가치 있는 투자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배당 성장주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2018년도에 좀 의미 있는 자산과 배당금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제가 좋게 판단한 배당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했었어요.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고 전세 대출이라는 레버리지까지 활용을 해서 투자를 했던 배당 성장주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3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하면서 시드머니가 5억 정도로 증가를 했고요. 그때 이제 아이리스라는 기업이었습니다. 급격하게 증가한 그 시드머니를 더 배당 수익이 높은 다른 배당 성장주로 옮기면서 배당금도 1,200만 원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급여소득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배당금 재투자를 하면서 지내왔는데 2022년경에 또 한 번 큰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코로나가 끝나고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의 불장이 시작됐잖아요. 제가 투자했던 배당 성장주들, 한국금융지주 우선주라든지 CJ 우선주라든지 LG 우선주라든지 네오이지 홀딩스라는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시드머니도 대략 10억 정도로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10억 정도로 증가한 시드머니를 더 배당 수익이 높은 배당 성장주로 비중을 이동하면서 배당금도 대략 4,500만 원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변화는 작년에 생겼는데요. 작년에 제가 집중 투자했던 배당 성장주에 또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대략 4억 중반 정도의 시세 차익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고려하여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생기면서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대차 우선주에서 크게 상승했던 시세 차익을 그대로 또 영풍정밀이라는 기업으로 비중 이동을 하면서 또 대략 한 7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해서 시드머니가 이제 20억 이상으로 증가를 했고, 그렇게 증가한 시드머니를 또 배당 수익이 높은 배당 성장주로 옮기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 뭐 안정적으로 대략 한 1억 2천만 원 정도의 배당 수익이 나오고 그런 포트폴리오가 됐습니다. 고려아연 영풍 이때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때는 약간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공개 매수라는 특별한 이슈 때문인데요. 이 공개 매수가 뭐냐면은 내가 이 주식을 무조건 이 가격에는 무조건 이만큼 살 거야 라고 이제 공시를 한 거고, 그걸 반드시 지켜야 돼요. 물을 수 없어요. 영풍정밀이 공개 매수로 인해서 그때 이제 27,000원, 800원 할 때였는데 영풍정밀 공개 매수가로 이제 MBK 측에서 2만 원을 공시를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무리 이 주가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만 원에는 이 공개 매수를 공시한 측에다가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하방으로 인한 최대 손실은 대략 한 3%에서 4% 정도 사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하방으로는 3%, 4%로 막혀 있는데 상방으로는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모르는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매년 내고 있는 순이익이라든지 그리고 갖고 있는 고려아연 지분의 가치를 생각을 하고 이들에게 얼마나 이 영풍정밀이 필요한지를 따져봤을 때는 이들이 주당 5만 원, 6만 원 그 이상에도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방으로는 최소 수십 프로에서 수백 프로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정확히 하신 거예요? 초반 10년에는 그냥 닥치는 대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주식 투자 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경제, 사회와 관련된 책이랑 다큐멘터리도 많이 봤었어요. EBS 다큐프라임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관련된 그런 다큐멘터리들을 많이 봤고요. 그 기업이 속한 산업,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사업이 앞으로 성장을 할 것인지, 과연 얼마나 성장을 할 것인지를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이 배당 성장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이버 증권에서 다양한 분야의 산업 리포트들이 올라오고 기업 분석 리포트들이 올라오는데, 그런 리포트들을 최대한 많이 읽으면서 각 산업 분야의 성장성 그리고 각 기업의 성장성을 최대한 정확히 예측하려고 하는 공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오전 시간 한 4시간 정도? 소중한 시간. 네, 여기서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한 번 이제 저는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 포트폴리오 구성은 좀 어떻게 될까요? 금융자산의 75% 현대차 우선주에 투자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5%는 기타 배당 성장주, 현대차 우선주 다음으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배당 성장주들에 이제 분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20%는 원화 CMA 그리고 달러 RP와 같은 현금성 자산, KRX 금현물이랑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자산에 분산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만의 그 투자법 일단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가로 인한 시세 차익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투자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가라는 거는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고 기업의 실적하고도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현대 금융사에는 이 주가라는 게 파생 상품의 영향도 받고 어떤 주가를 의도적으로 움직여서 시세 차익을 보려는 그런 세력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거든요. 투자 대상의 본질적인 가치라고 하면은 투자 대상이 자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자가 투자한 투자금 대비 얼마의 배당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단순히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지금 그냥 고배당주에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묻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할 것이 바로 성장성입니다. 지금 아무리 많은 배당 수익을 주더라도 만약에 그 기업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정체한다. 아니면은 역성장한다 그러면은 배당금도 계속 정체하거나 아니면 지금 주는 배당금보다 오히려 더 깎인 배당금을 지급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이 계속해서 얼마나 성장을 하면서 나에게 앞으로 얼마나 많은 배당금을 가져다 줄 건지에 집중을 하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일단 주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가에 상관없이 어차피 그 기업이 현재 내가 매수한 가격 대비 높은 배당 수익을 주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면서 현재 수준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앞으로도 계속 지급을 한다고 하면은 주가가 하락해도 저는 상관이 없죠. 오히려 굉장히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되는 거죠. 배당금은 계속 상승하는데 주가는 계속 하락한다고 하면은 주가 대비 배당 수익이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투자금 대비 배당 수익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런 배당성장에 투자하면은 주가가 하락해도 좋고 주가가 상승하면은 내가 투자한 시드머니가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좋고 즉 주가가 하락해도 좋고 주가가 상승해도 좋은 그런 포지션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제 최근 10년 동안 해온 투자 방법은 근로나 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이제 근로 사업 소득을 키우고 지출하는 비용은 최대한 줄여서 많은 투자금을 확보해서 이제 최대한 많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게 일단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렇게 마련한 자금을 현재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나에게 가장 많은 배당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다 줄 주식들을 이제 계속 매수를 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최대한 재투자를 하고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보유하는 주식의 주식수는 계속 늘어나고 배당금을 재투자하면서 복리 효과가 발생을 하고 내가 투자한 기업이 실적이 성장하면서 배당금도 증액이 되게 되면은 배당금 증액으로 인한 복리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배당금 재투자와 그리고 배당금 증액이라는 더블 복리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배당금의 증액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요. 제가 느낀 또 하나의 큰 장점은 뭐냐면은 한순간에 이제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건데요. 지금도 주가 대비 높은 배당 수익을 주는 주식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그 회사의 주식을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줘서라도 매수하려는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러한 주식은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된다, 시장의 관심을 받게 된다 라고 하면은 그 기업 가치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커진 시드머니를 또 더 높은 배당 수익을 주는 배당 성장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시드머니도 폭발적으로 커지고 배당금도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투자하는 주식은 어떻게 고르시는지? 저만의 이제 배당 성장주 투자 공식을 만들었어요. 투자 공식의 핵심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배당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업인가, 있는 주식인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 상태, 기업의 부채 비율, 그리고 유동 비율, 단기간에 경제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은 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업이 부도나 회생의 위험으로 가는 그런 위험은 없는지,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 최근 10여 년간의 이제 실적 추이를 체크해가지고 과연 이 기업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최소한 현재 수준의 배당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인가를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체크하는 것이 이 배당의 성장이 가능한가를 체크하는데요. 실적이 성장했을 때 실적에 비례해서 배당금을 같이 증액을 시켜줄 것인가를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한국 기업들 중에는 실적은 굉장히 좋아져도 그에 비례해서 배당금을 증액시키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장성, 그 기업의 사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그 기업에 공부를 하면서 분석을 하고 그 기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성장을 한다면은 연평균 성장률은 대략 한 몇 프로 정도 나올 것인지를 예측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이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사업이 성장하는 거에 비례해서 배당금도 증액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 기업은 배당 성장주로서의 가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배당 성장주 관리 툴에 입력을 합니다. 엑셀 같은 걸로 네, 엑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몇 개예요? 관리 툴이 지금 대략 한 50개, 50개 정도 됩니다. 배당 성장주 관리 툴에 입력된 기업들끼리 이제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현재 주가 대비 이익 수익률, 그리고 배당 수익률, 앞으로 이제 10년 후의 배당 수익률, 20년 후의 배당 수익률과 누적 수익률까지 이제 정량적으로 나오게 제가 만들어 뒀어요. 그러한 수치들을 비교를 하면서 현재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까지를 비교했을 때 나에게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많은 배당 수익을 가져다 줄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 판단을 해서 그러한 주식들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게 뛰어난지 좀 이렇게.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익 수익률이 이제 31% 정도인데요. 20%에서 30% 정도 수준의 기업들이 소수 있지만 보면은 대부분의 미국 주식들이나 한국 주식들은 높아야 10%, 낮은 데는 이제 미국 빅테크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뭐 2%, 1%, 3% 이런 데들이 많거든요. 이익 수익률이 일반적인 이제 미국 주식들 대비해서는 5배, 6배 정도로 높은 편이고요. 예상 배당 수익률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이제 뭐 3%, 이제 1%도 안 되는 그런 주식들이 많은 데 비해서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8% 초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2배, 3배, 많게는 8배 이상의 배당 수익을 주고 있고요. 만약에 현대차 우선주가 앞으로 연평균 5% 정도로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10년 후의 배당 수익률은 12%, 20년 후의 배당 수익률은 20%, 그리고 10년 누적 배당 수익률은 100%, 20년 누적 배당 수익률은 대략 270% 정도가 되는데요. 빅테크 주식들의 연평균 성장률을 20%에서 30%까지 놓고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 기업을 어떻게 픽을 하는지. 투자를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했는데 그동안 분석한 기업이 뭐 1,5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분석을 했던 기업들 중에서 괜찮다고 생각되는 기업들을 그 툴에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웬만한 기업들은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배당 성장주를 찾는 그런 빈도는 굉장히 줄긴 했는데 찾는 방법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이제 네이버 금융에서 배당주들을 검색을 할 수 있어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순으로 내림차순이 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 중에서 내가 혹시 분석을 안 했던 기업이 있나 찾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아이투자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최근 10년간 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몇 프로 이상 성장한 기업, 현재 뭐 배당 수익률이 몇 프로 이상인 기업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기업을 스크리닝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그렇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끔은 실생활에서 직접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 보거나 제품을 이용했을 때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서 괜찮은 기업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어떻게 하시고 주기는 어떻게 잡으시는지. 리밸런싱하는 특별한 주기는 없고요. 배당이나 실적이나 성장성에 어떠한 큰 변화가 생기면서 내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배당 성장주의 순위가 바뀌는 경우에 리밸런싱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현재 A라는 배당 성장주가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상하는 실적이랑 배당이랑 성장성은 그대로인데 만약에 주가만 2배, 3배가 성장을 했다.
라고 하면은 주가 대비 배당 수익은 그만큼 낮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배당 성장주 후보로 두고 있던 배당 성장주의 배당 수익보다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커진 시드머니를 더 배당 수익이 높은 배당 성장주 후보 중에 하나로 이동을 하는 거죠. 매 분기마다 분기 실적이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모두 업데이트를 하고요. 리포트라든지 아니면은 뉴스들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그 기업의 실적이나 배당이나 성장성에 변화가 있을 만한 이벤트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미국 증시를 안 하신 이유는? 미국 주식도 일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에 투자를 하는 거는 한국 증시에 미국 주식보다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아주 소수, 정말 몇 개의 배당 성장주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익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 그리고 성장성을 예로 들어 볼게요. 미국 주식들 중에서도 배당 황제 종목 중에 유명한 게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의 현재 주가 대비 이익 수익률이 대략 5에서 6% 정도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2%에서 3% 정도예요. 내가 투자한 100만 원을 가지고 대략 5만 원에서 6만 원의 수익을 내서 주주들에게 2만 원에서 3만 원의 배당 수익을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소수의 한국 주식들, 그중에서 이제 제가 집중 투자하고 있는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익 수익률은 약 30%, 배당 수익률은 8% 수준이에요. 100만 원을 투자하면 30만 원의 수익을 발생시켜서 그중에서 8만 원을 주주들한테 돌려준다는 얘기죠. 즉 현대차 우선주의 이익 수익률이 거의 5배, 6배가 높은 수준이고 배당 수익률도 3배, 4배가 높은 수준이에요. 주가 대비 이익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이 일단 압도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반문을 할 수 있겠죠.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 성장성이 다르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배당 황제주들의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면은 연평균 대략 5에서 6% 정도 꾸준히 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대차 같은 이제 소수의 한국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최소 3% 아니면은 연평균 5% 이상의 성장성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속적인 성장의 가능성도 있으면서 현재 주가 대비 이익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이 미국 주식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그럼 또 이런 반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미국에도 고배당주가 있지 않냐. 화이자 같은 경우에 현재 배당 수익률이 6% 초중반대고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중반의 배당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익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은 화이자가 한 10% 정도, 그리고 이제 리얼티 인컴이 약 이익 수익률이 8% 정도로 현대차에 비해서는 이익 수익률이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요. 자체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가이던스를 봐도 대략 5% 전후거든요. 성장성은 이제 비슷할 수 있는데 이익 수익률이나 배당 수익률에서 압도적으로 소수의 한국 주식이 좋다고 하면은 이런 소수의 한국 주식들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은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은 현재 주가 대비 이익 수익률이 3% 이하,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0.5% 이하입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죠. 그럼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겠죠. 빅테크 주식들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면은 언젠가는 지금 고배당을 주는 그런 주식들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줄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배당 성장주 관리 툴에 넣고 계산을 해봤을 때 이 기업들의 순이익이 매년 20%, 30% 성장을 하면서 배당금도 20%, 30% 성장을 하더라도 이게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지속돼야 현재 고배당을 주고 있는 소수의 한국 주식들과 비슷한 수준이 되거든요. 그렇지 못할 리스크도 적지 않은 부분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ETF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좋은 투자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단순히 쉽게 봐선 안 될 것 같아요. 현재 그 ETF 가격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배당 수익을 가져다 주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그 산업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나에게 얼마 정도의 배당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체크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수료율도 체크를 해야 되고 구조를 명확히 인식을 해서 장점이랑 단점을 명확히 인지를 한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소수의 투자 대상에 투자해서 배당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가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 수익과 세금 간 밸런스. 세금 고려하지 말고 무조건 배당 수익을 키워야 된다는 포지션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는데, 잘 따져보면은 10억 원까지는 가장 높은 세율이 50%거든요. 즉 내가 만약에 배당 수익으로 8%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10억까지는 아무리 많은 세금을 내더라도 최소한 8% 중에 4%는 내가 가져가는 수익이라는 거죠. 세금을 내는 만큼 내가 더 많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배당 수익은 크면 클수록 좋다. 여기서 이제 약간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투자 대상이나 방법으로 내가 배당 수익으로 얻는 그 세후 수익 이상으로 낼 수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방법을 시도해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주식으로 인한 시세 차익, 외화 투자로 인한 시세 차익, 이런 시세 차익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활용으로 배당성장주에 투자하는 분들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6%의 대출을 받아서 이 8%의 배당 수익을 주는 배당성장주에 투자를 하면 난 무조건 이익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은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2%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2% 손해가 나는 상황이 되잖아요. 과연 내가 받는 대출의 이율, 그리고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배당성장주에서 받게 되는 배당 수익률을 잘 비교를 해서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성장 투자에서 주의할 점을. 지속성과 성장성입니다. 최대 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일시적인 고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기업들은 순이익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지속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순식간에 배당금이 절반 이상으로 깎인다고 하면은 나의 배당 수익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주가 손실도 크게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리스크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투자 매력도가 비슷비슷한 배당 성장주가 여러 개면은 분산 투자를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압도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높은 주식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집중 투자를 하고요. 그 회사가 현재 수준의 배당금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당금을 증액시켜 나갈 수 있는가,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게 가장 큰 리스크 관리고요. 내가 투자 중인 기업이 주가가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상황이 온다거나, 글로벌하게 아니면은 한국의 경제 위기 상태가 오면서 대부분의 주식들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20% 정도는 현금성 자산, 그리고 대체 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4년, 5년 정도는 금융소득, 사업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활비로 쓸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은 항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있으실까요? 제가 중요하게 투자하는 거는 내가 투자한 투자금 대비 앞으로 그 대상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수익을 가장 많이 가져다주는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근데 부동산은 이제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세 대비 임대 수익률이 대략 3에서 4% 정도, 빌딩도 편차는 있지만 대략 평균적으로 4에서 5%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회의 구조,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산업은 계속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소득이 적어지고 불안정해지고,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아마 한국 부동산도 30, 40년간 지속해왔던 그런 가격 상승은 앞으로 이어질 수 없지 않겠냐. 지금까지와는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이후 변화된 삶에 대해서 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게 가장 와닿는 것 같아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불필요한 에너지와 시간을 불필요한 사람과 써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와닿는 점인 것 같고요. 오히려 더 즐겁게 일하면서 더 많은 성취감을 느끼고 더 많은 성과를 내게 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사회를 보는 이제 통찰력이 더 깊어진 것, 인내심이 더 커진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금융시장의 다양한 함정에 빠져가지고 큰 손실을 보고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자기의 자산과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불려나가면서 행복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과 현금 흐름을 불려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 조언과 보통 주식 투자하면은 단기간에 이제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한 도구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성장하는 위대한 기업의 공동 주인이 돼서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를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본업을 열심히 하면서 좋은 투자 대상에 또 바른 방향으로 투자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산과 현금 흐름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분명히 내 생활도 보다 안정적이고 여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배당 성장주 투자가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당 성장주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직장인 딴주머니라고 합니다. 여기는 제가 월세 받고 있는 상가에 나와 있는데요. 한 층 전체를 산 거예요. 매수 가격은 4억 6천이었고요. 대출을 4억 2천 받고 이제 임차인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으니까 오히려 이제 투자를 하고도 이제 1,000만 원이 남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저희 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대출을 처음에 매수할 당시에 다 받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었고, 잔금을 하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이제 대환 대출을 통해서 4억 2천만 원을 받아서 저희 투자금을 모두 이제 회수한 그런 사례입니다. 저렴하게 나와서 사게 된 건데, 제가 매수한 게 전용 평수로 한 130평 정도가 되는데 그 절반인 한 60평 정도가 6억 정도의 매매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의 2배가 되는 130평짜리 상가를 4억 6천만 원에 이제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사게 된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유동인구도 많고, 여기 용인에서 가장 큰 시장도 위치해 있고 전철역도 있고 좌측에 보시면 터미널도 있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가라서 매수하게 됐습니다. 여기 상권을 분석해보면 사실 여기가 B에서 사실 C급 때는 그렇게 좋은 상권은 아니에요. 이제 아무래도 A급 상권 같은 경우에는 싸게 사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B, C급의 상가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서 저렴한 가격에 파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럼 상가는 관리를 할 게 있나요? 상가의 가장 이제 큰 장점 중 하나가 관리가 진짜 편하다는 거예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물이 샌다, 뭐 시설 보수할 게 많은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빈 상태로 제가 임대를 주다 보니까 임차인이 모든 걸 다 해요. 인테리어 공사도 다 하고 저한테 연락 올 일이 없어요. 그 외적인 부분은 여기 이제 상가에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관리가 정말 편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월세를 350만 원 받고 있는데요. 이제 대출이자 200만 원을 빼고 나면 이제 150만 원에 저한테 이제 월 순수익이 남게 되는 거죠. 안정적인 시장인데 왜 부동산 투자를? 제가 직장 생활을 뭐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것도 좋은데 돈을 많이 좀 벌고 싶은 거예요. 60살에 퇴직을 한다고 쳤을 때 인생의 거의 젊음의 대부분을 그 직장에 바쳐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시간 부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이제 월세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저의 시간을 제가 통제할 수 있고 저의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상 매도 금액은?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월세를 350만 원 받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적정 매도 가격은 한 9억에서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 양도 차익은 한 4억 4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거는 법인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한 4, 5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법인 비용 공제를 받게 되면 그 4, 5천만 원보다 세금은 적게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직장인 닉네임 딴주머니라고 합니다. 직장은 우리를 평생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월급 주머니 외에 딴 주머니를 차야 한다는 의미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총 자산은 32억 정도 되고 순자산은 1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가 2개에서 받고 있는 월세가 총 1,100만 원인데 여기에서 대출이자를 제외하고 나면 월 500만 원의 순수익이 남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는 아파트 1개랑 상가 2개 이렇게 총 3개 가지고 있고요. 아파트 1개는 현재 지금 실거주 중인 아파트이고 현재 시세는 한 4억 6, 7천 정도, 그 다음에 상가 2개는 1개는 용인에 위치한 상가이고
현재 매매 가격은 한 9억 정도, 거기에서 월 현금 흐름이 35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포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에 매매 가격은 약 20억 정도 되고, 거기에서 현금 흐름은 약 75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직장 생활 계속 하다 보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데 월급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는커녕 내 집 하나도 마련하기 어렵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주변 동료들을 보면 보통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데, 주식 투자로 이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잘 본 적이 없어서 관심이 가지 않았고, 집을 샀는데 몇 억이 올랐다, 뭐 땅을 샀는데 대박이 나서 부자가 돼서 퇴사를 했다, 뭐 그런 얘기는 종종 들려서 그럼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야겠구나. 그게 한 2018년도 쯤 됐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고 부동산 책을 보고 강의를 듣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때 제 통장에 2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이제 신용대출을 1,500만 원 받아서 그렇게 아파트 첫 투자를 2018년도 말에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018년도 말에 경기도 양주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게 됐는데, 갭 투자라고 하죠.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산 투자였는데, 매매 가격은 2억 1,500만 원이었고 전세 1억 8천을 껴서 사서 제 돈 3,500만 원이 들어갔고, 그거를 3년 있다가 매도했는데 3억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매도 차익은 8,500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두 번째 투자는 2019년도 초에, 이것도 이제 신용대출 받아서 투자를 했어요. 제가 그때 모은 돈이 없어서 2019년도 초에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를 했고, 매매 가격은 2억 1,900만 원이었고 전세 가격은 1억 7천만 원 껴서 제 돈 4,900만 원을 들여서 투자를 하게 되었고요. 이것도 3년 있다가 3억에 매도해서 8,100만 원의 양도 차익을 냈던 사례입니다. 2020년도에 경기도 용인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하게 되었고요. 그때 매매 가격은 4억 7천이었고 대출을 4억 받아서 제 돈 7천만 원을 투자해서 그렇게 매수를 하게 되었고, 이 월세를 받게 되니까 좀 삶의 안정감이 좀 생기게 되고 여유가 생기게 돼서 월세 투자가 굉장히 좋은 투자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것도 3년 정도 있다가 6억 9천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은 한 2억 3천만 원 정도 났던 사례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사실 지금 손해보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억 이상의 수익을 봤었던 그런 사례인데, 운이 좋아서 시세가 많이 오르게 돼서 이제 시세 차익을 본 부분도 있어서 지식산업센터는 지금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1년도에 경북 포항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했던 사례인데, 한 개는 3억 9천만 원, 한 개는 3억 8천만 원에 매수를 했고, 둘 다 전세를 이제 3억에 놓게 돼서 투자금은 9천만 원 플러스 8천만 원에서 총 1억 7천만 원이 들어갔던 사례입니다. 제가 투자를 하면서 처음으로 손실을 봤던 사례인데, 2년 있다가 매도를 했는데 3억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채는 마이너스 9천만 원, 한 채는 마이너스 8천만 원, 그렇게 해서 총 마이너스 1억 7천만 원의 손실을 봤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투자에 실패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만의 기준 없이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사람의 말만 믿고 그렇게 투자를 진행을 해서 손실을 봤던 그런 사례였는데, 1억 7천만 원이라는 이제 적지 않은 돈을 손해봤어서 많이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저만의 투자 기준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때쯤부터 제가 이제 상가 투자에 좀 관심을 갖게 됐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 투자는 2021년도에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었던 건데요. 분양가는 3억 2천만 원 정도 됐었고, 입주할 때 대출을 2억 2천만 원 정도 받아서 제 돈은 한 1억 정도 그렇게 들어가 있고, 현재 실거주 중에 있고요. 현재 시세는 4억 6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7번째 투자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상가를 낙찰 받았던 건데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3개 호실을 7억에 낙찰을 받아서 1년 이내에 9억 4,500만 원의 3개 호실 모두 매각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은 여기서 2억 4,500만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용인에 있는 상가가 급매로 나온 것을 보고 일반 매매로 매수한 사례입니다. 매수 가격은 4억 6천만 원이었고 대출을 4억 2천만 원 받고 임차인의 보증금 5천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이었다 보니까 저의 투자금이 하나도 들지 않았던 그런 사례였고요. 이 상가는 지금 시세 조사를 해보면 9억 정도의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억 4천만 원 정도의 양도 차익이 예상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상가를 공매로 낙찰받았는데요. 낙찰 가격은 11억 7천만 원이었고 대출을 9억을 받고 저의 실투자금은 1억 9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던 사례였고, 여기에서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에 월세 75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예상 매도 가격은 약 20억 원으로 양도차익이 8억 정도 예상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왜 아파트 안 하시고 상가를 굳이 하시는지. 아파트 투자를 해보니까 제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아파트를 사놓고 그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길 기다려야 되는데 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처럼 시세가 막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싸게만 살 수 있다면 사는 순간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세를 받아보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월세가 주는 안정감이 너무 좋기도 하고 삶의 질이 좀 올라가는 걸 많이 느꼈어서 그래서 이제 상가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세경 부동산이라고 하신 이유. 보통 상가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많이 매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싸게만 살 수 있다면 적정 가격에 매도할 경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2억짜리 상가를 샀는데 거기서 월세가 100만 원이 나온다고 예로 들어보면, 만약에 월세를 50만 원 올릴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상가의 가격은 2억이 아니라 3억 2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물건입니다. 그런 물건들을 사서 적정 가치, 적정 시세대로 이제 임대를 놓고 매도를 하게 되면 시세 차익이 되는 물건인 거죠.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공실이 오래되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급한 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싸게 나오는 그런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물건을 사서 적정 시세대로 임대를 맞추게 되면 이제 상가는 월세를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세 차익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를 하려면 부동산을 통해서든 아니면 제가 그 상가를 직접 방문해서든 적정 월세를 파악하고 적정 시세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매수를 하는 거죠. 저평가된 안보. 저평가된 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임대료인데요. 첫 번째는 임대인이 그곳의 월세 시세를 잘 몰라서 월세를 좀 싸게 준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임차인이 영업을 오래 해서 미안해서 가격을 못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실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예요. 보통 상가를 매수할 때 대출을 받고 매수를 하게 되는데, 이게 공실이 지속되면 월 대출 이자도 나가고 관리비도 나가기 때문에 그 부담이 상당합니다. 급하게 이제 급매로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상가 철거를 제대로 안 해서 임차인이 돈을 주고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외형을 좀 잘 꾸며놓지 않아서 그렇게 저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평가돼 있다고 해서 무작정 싸다고 해서 매수하면 안 되고, 공실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만 매수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장 가서 일단 보고 그냥 딱 봤을 때 한 30% 이상의 공실이다 그러면 저는 그냥 임장을 멈추고 그냥 그거는 매수 기준 안에 들어오지 않는 물건이 되는 거죠. 병원 들어올 거 군포 상가 낙찰은 제가 병원이 들어올 거라고 확신을 해서 입찰을 했던 물건이었습니다. 낙찰 가격이 11억 7천만 원이었고 월세를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고, 임장을 나가 보니까 여기가 세대수 대비 병원이 많이 좀 부족해 보였고, 최근에 몇 년 전에 비슷한 컨디션의 물건이 공매로 나왔었는데 그곳이 병원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힌트를 얻어서 여기도 병원이 들어올 수 있겠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돼서 입찰 결정을 하게 되었고,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월 750만 원의 월세를 받게 되었고, 여기는 이제 치과가 지금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만 원의 월세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매도 가능한 가격은 한 2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약 8억 정도의 양도 차익이 예상되는 물건입니다. 주변 임장을 해보니까 공실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단지 내 상가다 보니까 작은 평수들 10평 내외의 상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약 100평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상가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희소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대출이 나오는 그 차주의 신용에 문제만 없으면 그 부동산의 이제 담보 가치를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라서 이상 없이 잘 나옵니다. 그거보다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제가 좀 기피하는 상권 같은 경우에는 땡땡 단길, 무슨 단길 해서 그렇게 유행을 많이 타는 그런 상가들이 많은데, 그런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유행이 지나서 그 상권이 몰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권은 잘 투자를 안 하고, 배우 세대가 많고 그 상권이 유행을 타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가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리스크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저는 신축 상가, 이제 딱 보기에 되게 삐까뻔쩍한 상가들 있잖아요. 그런 상가는 투자를 잘 안 해요. 그런 상가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제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전 그런 상가들보다는 최소한 7년 이상 된 그런 상가들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집에 이제 물건을 안 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딴주머니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본업은 휴직 중에 있고 부동산 월세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희 집 거실이고요. 컴퓨터 하거나 책을 보거나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예전에는 이제 소비도 많이 해보고 맥시멀리스트에 가까웠는데 물건이라던가 소비가 주는 만족감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짐을 많이 줄이게 됐습니다. 이게 사계절 다라고. 예, 이게 사계절 옷이 다 있는데요. 똑같은 옷을 좀 잘 입기도 하고. 사계절 옷이라고 하기엔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많은 편입니다. 물건을 이제 소비하거나 하면서 그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을 사는 것보다 앞으로 가치가 올라갈 그런 자산들 있잖아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자산을 사는 게 좋더라고요. 이 집은 제가 2021년도에 청약에 당첨돼서 분양을 받은 집이고요. 분양가는 3억 2천만 원 정도 됐었고 현재 시세는 한 4억 6천만 원 정도 그렇게 되고 있고 제가 현재 실거주 중인 집입니다. 이거 말고 상가가 있으신 거죠? 이 아파트 말고 상가 2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직을 하셨는데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일주일에 2번은 아침에 이제 수영을 다니고 있고 한 8시, 9시 평균 그 정도에 일어나는 것 같고 이게 경매, 공매 같은 경우에 매일 이제 신건이 올라오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 자리에서 보통 많이 하고 아니면은 카페에 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경매라던가 공매로 나온 물건 중에 좀 수익성이 있는 물건들은 제가 이제 따로 이제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에버노트로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얼마나 걸리세요? 진짜 빨리 끝나는 날은 10분 안에 끝나는 날도 있고 좀 이제 이거는 좀 진짜 괜찮다 심층 분석을 해봐야겠다 하는 거는 뭐 4-5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괜찮다고 좀 판단이 돼서 조만간 임장을 한번 나가볼 그런 물건이거든요. 이렇게 현황도라던가 사진이라던가 좀 정리해놓고 현장에 한번 나가볼 예정입니다. 왜 미니멀한 삶을 추구하시는지. 처음에는 거의 맥시멀리스트에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 소비 수준에 맞지 않는 외제차를 산 적도 있었고 BMW를 그때 5 시리즈였는데 좀 미쳤었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외제차 타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회사에. 월급도 많지 않고 제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약간 시선을 의식하고 그래서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소비를 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물건이 주는 만족감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니멀에 좀 관심을 갖게 됐고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거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 같은 걸 얻을 수 있고 일단 청소하기도 좀 편하고 간결하고 한 게 좀 좋더라고요. 차는 파셨어요? 그거는 투자할 때 진작에 팔았습니다.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통장에 2천만 원밖에 없어서 이제 신용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첫 투자를 하고 나서 계속 또 이제 막 투자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은 없고 그래서 그거를 판 돈을 합쳐서 이제 또 투자를 하고 그렇게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순자산은 10억이니까 그것도 엄청난 건데 그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꾸준한 그냥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짧은 순간에 집중해서 막 불타올라서 하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관심을 유지하고 열정을 유지했던 게 이렇게 2천만 원에서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지역이 기준이 되진 않고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이 되냐 돈이 안 되냐가 가장 큰 기준이 되거든요. 그게 지방이라고 해도 만약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지방도 투자를 하고 있고 포트폴리오 중에 용인 물건이 많은데 꼭 용인만 고집하는 건 아니고 경기도 지방까지도 다 보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에 실거래가 이루어진 건 없잖아요. 제가 이제 서울 부동산은 거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근데 제가 서울 부동산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서울 되게 좋아합니다. 서울 물건에 등기를 하나 꼭 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고 전반적인 투자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파트 투자로 시작을 했지만 상가 투자를 몇 번 해보고 이게 수익을 내다 보니까 상가 투자가 제 성향이랑은 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상가 투자에 계속 집중을 할 예정인데 저의 투자금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제 기존에 매수했던 상가들을 매각을 해서
그 매각을 하면 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던 이제 투자금 플러스 양도 차익이 나는 그런 돈을 회수를 해서 다시 이제 세팅을 하게 되면 자산 규모가 훨씬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군포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가 있는데 그 투자금 2억에 이제 양도 차익 8억까지 하면 10억이 회수가 되는 거예요. 매각을 하게 되면. 그럼 그 10억으로 비슷한 군포의 컨디션의 물건을 5개를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월세 규모도 훨씬 늘어나게 되고 자산 규모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주택은 필수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필수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주택보다는 팔기가 좀 어려운 편이에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월세가 세팅되면 바로 일단 매매로 내놓고 팔리면 이제 그 돈을 회수해서 다시 투자하는 거고 팔리지 않더라도 현금 흐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 느긋하게 가져갈 수 있는 투자인 거죠. 그럼 지금 군포상가도 올라와 있어요, 매물에? 올라와 있어요. 군포상가는 내놓은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전에 내놨고 용인은 내놓은 지 좀 됐어요. 한 1년 정도 됐어요. 네, 아직 그러니까 용인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업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2025년도 7월에 이제 임대차가 만기가 되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새로 이제 공사를 해서 좀 괜찮은 업종으로 들여놓고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임차인이 한번 들어오면 바꾸기가 되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한번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10년 동안은 한 자리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임차인이 이제 장사가 잘 안 돼서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고 넘기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용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 3년 정도만 있으면 10년이 되거든요. 이제 임차인이 들어온 지 10년이 돼서 그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뭐 그 전에라도 매도가 된다고 하면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달성하고 싶으신 월 현금 흐름이 제가 달성하고 싶은 현금 흐름은 한 달에 이제 이자 빼고 한 3천만 원 정도 만드는 게 목표인데요. 제가 지금 순수익이 500만 원이잖아요. 2년 목표는 순수익 500만 원을 2천만 원까지 늘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부동산 고르실 때 이제 발품을 정확히 어떻게 파시는지, 임장 가시면 어떤 걸 보시는지. 보통 제 하루 일과 중에 처음에 시작하는 일이 경매랑 공매 매일 이제 신건이 올라오는데 그 신건을 검색하는 이제 일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매, 공매 물건 중에 괜찮은 물건이 올라왔다. 그거를 킵해두고 일정을 잡아서 이제 현장 임장을 나가게 됩니다. 임장 나가기 전에 시세 조사를 미리 다 해놓고 나가고요. 일단 인터넷으로 확인을 하고 나서 첫 번째로 이제 현장을 둘러봅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 들어가서 그 전체 층수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곳에 어떤 업종들이 들어와 있고 공실은 얼마나 되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단 현장 확인을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을 방문을 해서 제가 생각한 그런 시세들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월세를 맞출 수 있는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으로 매도를 할 수 있는지 여러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대부분의 부동산 사장님들이 부정적인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경매 또는 이제 공매 때문에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가격에 월세를 맞추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가격에는 힘들다라고 대부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들의 말이 다 정답도 아니고 사실 제가 파악한 그런 사실들이 정답일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이 맞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 그냥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그 세금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많이 하고 이제 단기 매도도 많이 하는 편인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라고 해서 1년 이내에 매각을 하면 뭐 50%에서 60%가 양도세고 2년 이내에 매도하면 뭐 약 40%의 양도세가 나가게 돼요. 그래서 세금 부담이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저는 법인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도를 하던 아니면 뭐 2년 이후에 매도를 하던 수익금이 2억 이하라고 하면 9%의 법인세를 내고 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9%의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훨씬 세금적인 측면에서 법인이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법인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용 공제라고 하죠. 그런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이제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개인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의 수익을 받는데 그런 법인세가 9%니까 900만 원이잖아요. 그 900만 원을 다 내는 게 아니라 비용 공제를 먼저 받고 그 공제하고 난 이후의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 900만 원도 더 줄일 수 있는 거죠. 큰 손실이 날 수 있는, 사지 말아야 할 부동산을 고르는 기준은
뭔가요?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지 말아야 될 상가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신축 상가예요. 분양 상가라고도 하는데, 이제 분양사에서는 이제 분양을 해야지 수익이 되니까 이 물건이 좋다, 이제 우량 임차인이 들어온다, 이게 휘황찬란한 말로 홍보를 하는데, 그거를 분양을 받게 되면 공실이 안 나와서 엄청 고생을 하거나, 만약에 처음에 임차가 맞춰졌다고 해도 1, 2년이 지나면 다른 상가로 이전을 하거나 장사가 안 돼서 이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축 상가는 되도록이면 저는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지어진 신도시들이라던가 이제 가보면 공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신축 분양을 사게 되면 90% 이상은 다 실패한다고 봅니다. 이제 상가 투자 책이라던가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노하우들을 좀 많이 배웠던 거죠. 피해야 될 상가 두 번째는 테마형 상가라고 하죠. 테마형 상가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쇼핑몰이라던가 뭐 전자상가, 뭐 그런 이제 한 가지 업종이 밀집된 상가를 말하는데, 그런 상가들을 보면 처음에는 집객이 잘 돼요.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제 방문을 많이 해서 장사가 잘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집객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유령 상가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기도 또 어려워요. 오픈형 상가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잘 해주지도 않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집객력이 떨어지고 이제 유령 상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가는 되도록이면 이제 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피해야 될 상가는 지식산업센터 상가인데요. 지식산업센터 특징이 주 5일 근무를 요즘 많이 하고 있고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말 되면 일단 사람들이 없고, 오후 평일 같은 경우에도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다 퇴근을 하고 그냥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상가에 입주한 임차인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시간도 제한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피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는 업종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업종이 뭔가요? 상가에서 좋은 업종이라고 하면 월세를 연체하지 않고 꾸준하게 잘 낼 수 있는 업종을 말하는데, 사실 그러려면 영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병원이라던가 학원이라던가 우리가 누구나 아는 프랜차이즈 업종이라던가 그런 업종을 이제 우량 임차인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팔 때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매수자가 이 물건을 봤을 때 이 물건 내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물건은 이제 스타벅스이고 B 물건은 점집이에요. 그러면은 매수자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스타벅스 건물주가 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좀 깔끔하고 누구나 아는 그런 업종이 좋은 임차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갭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갭 투자가 좀 유효한가요? 사실 지금도 유효한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지역, 그리고 이제 수도권이라던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우상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갭 투자는 아직도 유효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이제 상가 투자에 좀 더 성향이 잘 맞아서 상가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제가 이렇게 애청하는 싱글파이어에 출연하게 돼서 진짜 영광이고요. 저도 평소에 싱글파이어를 많이 보는데 여기 출연했던 분들의 사례를 보고 되게 좋은 영향도 많이 받고 자극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돼서 참 신기하고 좀 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사회 분위기도 많이 어수선하고 트렌드도 예측할 수 없이 빠르게 이제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많은 인원 감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언젠가는 저희는 직장과는 이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을 때 그 안정이 평생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고 그 월급을 받고 있을 때 주말이라던가 이제 퇴근 시간을 활용해서 월급 주머니가 아니라 자신만의 딴 주머니를 찾는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딴 주머니를 만들어서 시간의 풍요를 누리고 재정적 여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이나 이제 금융자산으로는 12.5억 정도를 굴리고 있는데요. 회사라는 주식이 거의 전체 투자 자금의 한 98%가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세전 기준으로 한 3,6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그때는 2천만 원만 따로 떼서 개별 주식 투자를 시작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직장인으로서 매월 일정 금액 적립식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오기찬이라고 하고요. 저는 14년 차 직장인입니다. 배당주 투자와 자산 배분 투자를 10년 정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싱글파이어 채널에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번에 이제 방송에 나오게 되면서 약간 생각해 봤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말씀드리면 부채가 없는 자기 주거 플러스 세후 기준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융자산 정도가 경제적 자유의 기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좀 어느 정도 도달하셨다고 보시나요? 한 절반의 성공은 이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융소득에서 이제 나오는 수익률이 제 기대 이상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있고요. 제가 지금 아직 부동산은 없지만 서울에 월세를 살고 있는데 그 배당주 투자나 자산배분 투자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그 월세를 충당할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이 없이 대부분의 자산을 이제 금융자산으로 굴리고 있는데, 먼저 월세 보증금하고 이제 뭐 예금이나 외화 예금 같은 것들 빼고 말씀드리면, 주식이나 이제 금융자산으로는 한 12.5억 정도를 굴리고 있는데요. 배분 비율로 말씀드리면은 배당주 투자를 한 10억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 배분 투자로 2.5억 정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숫자에 그 신용대출로 한 1.3억 정도 껴 있습니다. 자산 배분 투자는 기본적으로 전략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듯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계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한 8개에서 12개 정도의 ETF로 구성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배당주 주식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면, DN 오토모티브 회사라는 주식이 거의 전체 투자 자금의 한 98%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국 주식이 한 1.5% 될 것 같은데, 뭐 그 한국 주식은 개별 주식 투자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배당을 주로 주는 이제 맥쿼리 인프라나 현대차나 삼성전자 위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은 버크셔 해서웨이 비주만 갖고 있는데, 비중은 한 0.5%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몇백만 원 단일 정도로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월 현금 흐름은 그러면 어떻게 되시나요? 월 현금 흐름은 사실은 급여가 전부 다고요. 연간 단위로 봤을 때 이제 금융소득이 나오긴 하는데, 물론 대부분은 배당소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배당금을 1년에 한 번이나 1년에 2번 정도 주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 단위로 저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세전 기준으로 한 3,6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올해는 4천만 원 정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시작했던 계기는, 제가 그렇게 유복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조금 보내면서 경제적인 문제에 굉장히 민감했던 그런 환경이 있었고요. 대학생 때부터 주식 관련 책이나 뭐 채권 관련 책들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고요. 취직하고부터는 제 수익이 생기다 보니까는 조금씩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첫 투자를 시작하신 때가 보통 언제?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건 2014년도부터입니다. 그 전에 3년 동안은 이제 뭘 했냐라고 하면은, 그때는 예금하고 적금하고 이제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그 공모 펀드를 주로 했었고요. 예금 적금 같은 경우는 그때 이자율이 보통 한 4.5%에서 5.5% 정도는 줬어요. 그때는 예금 적금 이율이 왜 이렇게 낮아 막 이러면서 잘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엄청 후회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 2014년에 해서 모으신 돈이 얼마예요? 그때는 직장생활 3년 동안 원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연 2천만 원 정도 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6천만 원 중에 2천만 원만 따로 떼서 개별 주식 투자를 시작했었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배당주 투자를 계속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투자를 할 때 현금 흐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2014년, 15년 당시에 또 배당주 투자가 되게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라는 얘기에도 되게 끌렸었고, 현금 흐름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재투자하게 되면 손실을 보고 있는 단계에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물타기, 보완매매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는 비싼 주식이라고 해도 시점에 따라서 분산 매수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장점들에 끌려서
배당주 투자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DN 오토모티브를 보유하기 시작한 거는 최근 한 3, 4년간의 일이고요. 이전에는 그 당시 시점에서의 제일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배당주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교체 매매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비중 있게 투자하고 있었냐라는 거는 해마다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정유주 굉장히 많이 오래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었고, 많이들 하시겠지만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그 현대차도 배당 관련 회사의 정책들이 이렇게 확확 바뀌었던 모멘텀들이 이제 지난 10년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조금씩 투자를 해서 거기서도 적지 않은 수익을 냈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쯤에는 순자산이 그때 한 10억 정도 돌파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연복리 수익률로 한 15% 정도 됐었습니다. 배당 포함해서요. 배당주 투자를 계속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을 꾸준히 잘 준다는 전제 하에서 그걸 유지하는 만큼 주식의 가격이 올라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주식의 가격은 정체되어 있더라도 배당을 계속 회사가 늘려줄 수 있으면은 배당주 투자를 이제 할 만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에서 배당을 늘려줄 만한 요인이 있는 거는, 하나는 물론 기업 실적이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이제 이벤트가 이 회사에서는 같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됐고요. 방금 거의 올인하신 주식에 대한 손절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개별 종목 투자에 있어서는 배당주 투자자이기 때문에 배당 관련 신호를 가지고 손절이나 매수매도 판단을 하기 마련인데요. 기본적으로 배당주 투자는 만약에 배당을 줄이거나 배당을 이제 안 주면은 굉장히 나쁜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처분을 하게 되고요. 배당을 계속 유지는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기업 실적에 비해서 과도한 배당이다 이러면은 그것도 매도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이긴 한데요. 여느 회사들 중에는 연간 이익까지도 다 헐어가지고 배당을 주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왜 이 배당을 주는 건가, 그 다음에 이 배당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배당인가, 그런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배당주는 채권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질수록 주식이 주는 배당금의 상대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배당을 잘 주는 주식의 가격도 올라가는 추이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요. 2020년 3월 무렵부터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 국면에 들어가면서 금리가 확 낮아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배당주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배당주나 배당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모습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때부터 이어졌던 현상이 미국의 성장주, IT 주식이나 아니면 가상화폐 쪽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그때부터는 금리가 더 떨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어도 사람들이 배당주를 잘 투자 안 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를 보면서, 저도 그동안 투자했던 고정관념을 조금 바꿔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전까지는 대체적으로는 연 15%보다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투자 수익률이 꼬꾸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배당주 투자를 조금 더 잘하기보다는 그냥 새로운 대안을 찾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선회를 해서 자산 배분 투자를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배당 투자의 핵심 중에 하나는 내가 받은 배당을 계속 재투자하는 거거든요. 전체 배당주 실적의 거의 한 40%에서 50%를 배당 재투자가 차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배당을 계속 재투자한다고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잘 보이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직장인으로서 매월 일정 금액 적립식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 손쉽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고민한 게 이제 계좌를 쪼개는 거였고, 크게 일반 계좌랑 수익 계좌를 두 개를 분리해서 만약에 어떤 계좌에서 배당금을 받으면은 그 세후 배당을 다 이체를 합니다. 내 누적 수익금이 얼마나 쌓였나, 그 다음에 수익금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 또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그냥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심리적으로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산 배분 계좌를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투자하는 계좌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절세 계좌 3총사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시겠지만 연금저축,
IRP, ISA 이렇게 있는데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IRP 같은 경우는 금융사마다 하나씩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그 IRP도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운용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 개인을 납입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퇴직연금이랑 이제 연동을 시켜가지고 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은 퇴직금을 받는 IRP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연금저축이랑 IRP는 통산해가지고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한도가 있는데, 그거 외에 900만 원을 또 추가로 불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불입금은 이제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IRP를 저는 어떻게 쪼개놨냐면은 제 개인 납입금을 넣는데 세액공제를 받은 거, 그 다음에 제 개인 납입금을 넣지만 세액공제를 안 받은 거, 제 퇴직연금 DC랑 연동을 해놓은 IRP,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세금이 계산되는 방식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거를 조금 정리할 때 이제 우선순위를 좀 정하고자 그렇게 이제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일단 자산 배분 투자는 제가 이제 직접 운용을 하는 거하고 이제 자문 서비스에 맡겨서 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하는 거 같은 경우는 딱 거의 기대 수익률만큼 정도의 수익이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 한 6% 정도의 수익률을 2017년 정도부터 계속 이제 거두고 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내 타겟 수익률이 연 6%라고 하더라도 매년 6% 이상씩 이렇게 꾸준히 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자산 배분 투자도 손실이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래서 연 단위로 봤을 때는 2018년이 굉장히 안 좋았고 2023년에도 이제 한 11월까지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그때 진입한 사람들은 한 1년 정도는 그게 마이너스 수익에 머무를 수 있게 됐거든요. 대신에 충분히 오래, 뭐 예를 들면 5년, 8년 이렇게 하시면은 내가 기대한 정도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그런 평균 회귀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해인데 지금 8% 타겟을 하는 포트폴리오가 올해 23%가 났고요. 6% 타겟을 하는 포트폴리오가 12%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셔야 될 거는 그냥 내가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해 나가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타겟 수익률 쪽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투자를 할 때도 처음 세웠던 계획이 뭐냐면은 배당금 포함해가지고 세전으로 연 9% 정도만 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고요. 뭐 실제적으로는 이제 해보니까 12%, 15%가 나는데, 그리고 자산 배분 투자는 어느 정도 딱 타겟 수익률이 잡혀 있는 투자 전략 방식인데 연 6%에서 8% 정도의 복리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한 가지 이제 고려하고 있는 거는 그런 수익률을 기대를 할 때 몇 가지 외부 매크로 지표하고 계속 내 투자 성과를 좀 비교하면서 결정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는 이제 기준금리. 만약에 내 투자 수익률이 기준금리 대비해 가지고 뭐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러면은 투자 방법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인플레이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실질 수익률과 연관이 된 거죠.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인플레이션율이 1%라고 그러면 굉장히 우수한 거지만, 내 투자 수익률을 같은데 인플레이션이 막 5% 정도로 이렇게 올라버리면 그러면 내 투자 성과가 실질적으로는 나빠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이다 보니까 절대 수익률을 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에 있는 분들은 뭐 지수나 아니면 시장 대비 상대 성과나 벤치마크 대비 성과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개인 투자자는 운용에 어느 정도 자유도가 있고, 심한 경우는 내가 그냥 시장에 일정 기간은 참가를 안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손실도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는 어느 정도 좀 절대 수익률을 추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배당주 투자의 변동성도 우리나라 시장에 한해서는 일반 주식이랑 거의 똑같이 겪는 것 같다. 한국 시장은 뭐니 해도 변동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변동성을 감내할 준비가 된 사람만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산 배분 투자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기대 수익률을 낮추면은 그 포트폴리오 구성의 변동성은 작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산 배분 투자도 내가 해보시고 대신에 이제 등락되는 부분을 보면서 만약에 나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도 이 변동성이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은 훨씬 좀 더 낮추더라도 변동성이 작은 식으로 얼마든지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산 배분 투자에서는 결국 이제 주식을 많이 담으면은 수익률은 커지는 대신에 변동성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율해 나가시면은 충분히 회피하거나 조정이 가능하다. 국장에 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도 2019년까지는 미국 주식 투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구글도 갖고 있었고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 갖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2019년 하반기에 걔네들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다 팔았어요. 그렇다고 뭐 지금 뼈를 치고 후회하냐 그러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네, 그냥 뭐 제가 거기까지였던 것 같고 사실은 2019년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도 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못 들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환율인 것 같고요. 기업 실적이 여전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비싼 건 아니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주가 수익 비율 같은 PER이나 아니면 장부 가치 비율 같은 PBR이 미국은 거의 역사적으로 지금 높은 수준이거든요. 미국 주식은 못 들어가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뭔가 대단한 비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런 거는 크게 없습니다. 잘게 쪼개서 하려고 하지 마라.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 투자는 자산군의 분산, 그 다음에 통화의 분산, 그 다음에 시점의 분산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의 전체적인 방향성이 미국 달러화의 방향성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냥 원화 자산하고 달러 자산 이 두 개만 조합해도 상호 보완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하는 경향을 보여요. 한국 주식 20%, 미국 주식 20%, 그 다음에 한국 채권 20%, 미국 채권 20%, 금 10%, 현금 10%. 이 정도만 가져가도 충분히 잘된 자산이고 이렇게 설렁설렁하게 구성한 배분 포트폴리오하고 금융공학 연구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차이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하라. 그리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하지 마라. 직접 포트폴리오를 짜다가 간접 투자 일종의 전환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유가 있을까요?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딴 이유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금저축이랑 IRP랑 퇴직연금 DC는 거기다 위임을 했고요. ISA만 이제 제가 짠 포트폴리오로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좀 사람이다 보니까 귀찮아서 맡기긴 했는데 내가 쿵짝쿵짝 해보면 왠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하기는 하는데 최근 2년간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맡긴 게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1년에 2번 아니면 1년에 1번 뭐 분기별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좀 뭔가가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언제 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정된 다음 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8월 초쯤에 왜 이유 없이 코스피랑 코스닥 엄청 많이 내렸을 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도 한번 했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평생 이제 1주택 실거주로 사셨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면서 아파트를 투자 자산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영향이 제일 크고 지금은 이제 그때 사려던 아파트 단지에 월세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월세로 사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은 월세를 제 투자 수익률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월세를 사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그렇게 살고 있고 실제로는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배당금을 빨리 늘려서 배당금으로 월세를 살아야지 했던 그 결심 자체가 배당 투자를 계속 지속하는 데 조금 유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배당금으로 월세를 내고 보니까 굳이 꼭 아파트를 매수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투자 원금이 어느 정도 좀 커지다 보니까 이거를 배당 투자를 안 하고 자산 배분 투자를 한다고 그래도 한 6% 정도의 수익만 내도 내가 그 수익금만 따로 빼도 원금에 손해 없이 월세를 충당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사는 것 자체를 조금 계속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로 좀 하고 계시나요? 사실은 지금은 월급은 거의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받는 족족 거의 쓰고 있고요. 첫 3년은 아무래도 차회 수능생이고 제가 시드머니도 없고 그때는 이제 의욕도 넘치다 보니까 거의 소득의 한 70~80%를 저축을 했던 것 같고요. 나중에는 이제 배당금 규모가 좀 늘어나면서 차츰차츰 줄이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한 50% 정도 했었던 때가 있고, 소득에, 급여 소득에. 그 다음에 한 30% 하다가 이제 요즘에는 아예 안 하고 있죠. 네. 사실은 세금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당주 투자 규모는 더 이상 늘리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도 올해부터는 재투자하기보다는 자산 배분 투자로 이렇게 돌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제가 2023년부터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들을 사실 한두 해 정도 했었어요. 저도 규모가 더 커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계속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냈는데, 자산 배분 투자는 반면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절세계좌 3총사에서 하게 되면 거의 걱정이 없습니다. 만 55세가 돼서 이걸 연금의 형태로 개시할 때까지는 세금을 정말 한 푼도 안 냅니다. 예. 시세 차익 본 부분, 분배금 들어온 부분, 이자 낸 부분. 그리고 그게 계속 원금으로 굴러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과세 이연 효과가 이제 극대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ISA 같은 경우는 이 두 계좌랑 세제 혜택 부분 조금 달라요. 계좌를 만 3년 이상 유지하시면은 나중에 계좌를 정리할 때 전체 수익이랑 시세 차익금에서 200만 원 제외한 나머지를 첫 번째로는 9.9%를 내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내는 배당소득세 15.4%보다는 저율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분리과세를 해준다는 점에서는 그 금융소득종합과세나 이런 걸 내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큰 혜택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삼총사 계좌에서 하시는 걸 먼저 추천드리고, 세금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회피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네, 그 평소에 즐겨보고 있는 채널인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배당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성과나 이제 배당금 규모가 작다고는 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직장을 그만두고 그럴 정도로 아직 커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약간 배당주 투자에서 자산 배분 투자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자산 배분 투자를 이제 가능한 오래 하는 게 제 목표고요. 저는 싱글이기는 한데 파이어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산 배분 투자도 있다는 거를 아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나중에 필요한 시기에 파이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재정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